거대 언어 모델의 진가는 토론할 때 나온다는 걸 잘 알려주지 않아요. 첫 번째 질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토론을 이어갈 때 진가를 얻어낼 수 있어요. 한 달에 $20 내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한 달에 막걸리 값을 얼마를 쓰고 있다. 아낄 게 따로 있지. AI가 어떤 일을 하냐라고 물었을 때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을 한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AI를 어떻게 써야 되지라는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잠재된 패턴이 있는 분야가 어디야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이 H100을 35만 장 사겠다고 그랬잖아요. 한국에 몇 대 있는지 아세요? H100이 아니고 A100이 네이버가 사실 PC 처음에 나왔을 때, 그리고 스마트폰도 처음에 나왔을 때 뭐 게임이나 아니면 가벼운 것들 해보면서 이렇게 익혔잖아요. 그러면 AI도 우리가 심각하게 배우는 것도 좋지만 익숙해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박지훈 회장님 페이스북 보다가 이 노트북 LM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서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정말 굉장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노트북 LM처럼 우리가 좀 지금 한번 써보면 유용하다, 여러분들 그거 써보시는 게 AI 리서치에 도움이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들 있으면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대 AI를 쓸 때 사람들이 갖게 되는 반응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너무 좋더라, 끝내준다, 얘 때문에 너무 큰 도움을 받고 있다 하는 쪽이 있고요. 별게 없던데 어떡하라는 거지 라고 말하는 쪽이 있어요. 근데 얘들의 이름이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들고 싶은 게 없는 사람한테는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뭘 하고 싶다, 뭘 알고 싶다가 있어야 된다가 첫 번째예요. 그냥 얘가 뭐지? 라고 들어가서는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얘랑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프롬프트 책들이 안 알려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거대 언어 모델의 진가는 토론할 때 나온다는 걸 잘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정교하게 질문하는 법에 관해서만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는 모든 것을 읽고 압축 기억을 하고 맥락을 이해하잖아요. 저는 요새는 거의 모든 논문을 다 AI랑 같이 읽어요. 논문을 집어넣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논문의 주요 논점을 번호를 매겨가며 정리해주고, 이 논문의 뛰어난 점과 부족한 점을 지적해주고, 이 논문의 후속 연구로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면 좋을지를 얘기해달라,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렇게 질문하면 한 1, 2초 안에 답이 쭉 나오죠. 그러면 그때부터 진가가 드러나는데요. 읽어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저자의 주요 논점 중에서 내가 동의하지 못하겠는 어떤 것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점에서 이런 논점은 일반적이지 못해왔는데 어떤 새로운 논거가 있길래 저자는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느냐, 그 저자가 주장하는 논거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달라라고 하거나, 아니면 쭉 보는데 내가 처음 보는 개념이 있어요. 내가 이 개념은 처음 들어보는데 수학이나 물리학을 잘 모르는 고등학생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라라고 하거나, 혹은 이러이러한 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왜 네가 그걸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라거나, 혹은 왜 너는 후속 연구로 이게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을 해달라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한 5번을 이어가요. 그러면 제 경험으로는 4번째에서 5번째 질문에서 논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지는 경험을 아주 자주 합니다. 그 챗GPT가요? 주로 클로드입니다. 4번째, 5번째 질문에서 그 논문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제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개념들도 많이 갖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얘를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할 때 가장 많은 걸 끌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질문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토론을 이어갈 때 얘의 진가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GPT-4 옴니가 됐던, 클로드 3.5가 됐든, 제미나이의 유료 버전이 됐든 반드시 써봐야 된다. 한 달에 $20 내는데 그게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한 달에 막걸리 값을 얼마를 쓰고 있나, 커피를 몇 잔을 마시고 있나를 생각해 보시면 $22가 얼마나 작은 돈인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끼지 마세요. 아낄 게 따로 있지. 그리고 Perplexity라고 AI 기반의 검색 서비스도 있는데 얘도 꼭 써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 얘는 검색을 하면 리포트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링크가 잡혀 있어요. 구글 검색하고 차이점이, 구글 검색은 그냥 링크를 주잖아요. 얘는 그 링크들을 모아서 요약을 해서 답을 줍니다. 근데 그게 다 링크가 있어서, 근거가 있어서 그 링크를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할루시네이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그 링크에 들어가서 걔들을 보면서 제가 새로 배우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노트북 LM도 안 쓸 이유가 없는 서비스고요. 얘는 테스트 버전이니까 써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예전에 노션 같은 걸 처음에 깔아봤을 때 이거는 쓰려면 노는 데 쓰기에는 참 애매해요. 뭔가를 넣어서 제가 작업을 해봐야 되는데 노는 데는 못 쓰니까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느끼게 하거든요. 네네. 근데 노트북 LM이라던가 이런 지금 AI 프로그램들도 보면은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느끼게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생산성 얘기 많이 나오니까 내 생산성 높이는 겸 일도 좀 더 하는 겸 얘 쓰는 거를 또 놀이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 참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많이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퍼플렉시티도 그렇고 뭐 몇 개의 지금 서비스들이 비슷한 게 나오다 보니까 AI 검색이 기존 검색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또 정말로 이게 바뀌는 건지 아니면 그냥 추가적인 프로그램이 되는 건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새로운 미디어가 나타나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류는 소셜미디어에서 한번 크게 실패를 했어요. 소셜미디어가 미친 부정적 영향들이 너무 많은데 인류가 소셜미디어의 정체를 알아채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게 제가 이런 책을 쓴 이유이기도 한데요. 지금에 와서 아주 분명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14세 이전에는 사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능이 떨어져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사진 기반의 소셜미디어들은 18세 이전에는 가입하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해를 끼쳐요. 2007년 이후로 미국 소녀들의 자살률이 2배로 올라갔거든요. 그게 스마트폰과 인스타그램 때문이라는 게 거의 확인된 사실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도파민 중독을 유도하고요. 명백히. 그리고 학습 능력 테스트,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피사라는 테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오래 쓰는 애들이 점수가 떨어지는데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수학 점수가 3점 떨어져요.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져요. 근데 우리는 그 정체를 너무 늦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미 기존 질서가 돼버렸기 때문에 못 고치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인스타그램은 성인용 서비스다 라고 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소셜미디어에서 한번 크게 실패를 했다라고 세계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중간지대가 사라지고 극우, 극좌, 특히 극우 정당들이 어마어마하게 득세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소셜미디어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추천 서비스를 필터라고 그래요. 걸러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것에 반응을 하더라. 그러면 소셜미디어는 계속 그런 컨텐츠를 줍니다. 똑같은 컨텐츠를 줘요.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코 챔버라는 것도 있죠. 내가 말하는 게 계속 메아리가 들리게 만든 특수한 시설을 에코 챔버라고 그러잖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나이 든 사람들도 그런 경향이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고집이 점점 심해지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게 에코 챔버거든요. 소셜미디어가 그렇게 끔찍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이제서 알게 됐죠. 그렇지만 너무 늦은 거예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라는 미디어가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몰라요. 그래서 빨리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 소셜미디어에서 했던 실수를 우리가 또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오바마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바이든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인류는 소셜미디어에서 한번 큰 실패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요. 합의된 사실이 된 거죠. AI가 인터넷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인데요. 2026년까지 웹사이트 트래픽 25% 감소할 겁니다. 이게 가트너에서 조사한 건데요. 왜냐하면 퍼플렉시티라는 서비스를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구글 검색이면 당연히 추천해준 링크를 클릭해서 가겠죠. 퍼플렉시티에서도 그럴까요? 누른다고 해도 구글에서 5번 누를 거에 이게 한 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글에서도 지금 미국에서는 추천을 해줘요. 그게 엉터리가 많아요. 피자가 점성을 더 좋게 하려면 무독성 접착제를 첨가해라라거나 건강을 위해서 매일 작은 돌을 먹어라. 이런 게 구글 AI 다이제스트에 나와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구글의 2022년 12월에 전체 검색 결과에서 AI가 만든 컨텐츠 비중이 5.61%였는데 2024년 6월에는 이게 13.95%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AI가 만든 컨텐츠를 가지고 AI를 학습을 시키잖아요. 끔찍한 열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7세대만 가면 볼 수도 없는 답이 나옵니다. 이건 여러 차례 논문으로 검증이 된 건데 왜 그렇게 되냐면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고 쳐요. 그러면 꼬리 데이터들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쪽 끝하고 이쪽 끝이 날아가. 왜냐하면 AI는 가장 그럴 법한 결과를 확률적으로 예측하잖아요. 여기는 그럴 법하지 않잖아. 그렇게 해서 이 그래프를 주고 학습을 시키면 얘보다 훨씬 작아진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꼬리가 데이터가 날아가죠. 이걸 또 학습을 시키면 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꼬리 데이터들이 휙휙 날아가기 시작하면서 애초에 데이터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인터넷에 AI가 생성한 컨텐츠가 넘쳐나죠.
구글 검색에 14%가 잡힐 정도로. 그리고 인터넷 트래픽 25%나 떨어지면 광고 수익으로 먹고 살던 많은 사이트들이 망할 겁니다. 그래서 종 다양성이 심각하게 훼손이 될 거예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26년이면 후내년이잖아요. 그때 이미 25%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이 우리 사이트는 긁어가지 마세요라고 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그렇고 가치 있는 컨텐츠들일수록 빨리 인터넷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AI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이트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봇.텍스트가 우리 사이트를 긁어가서 AI 학습에 쓰지 마세요 이런 거를 규정하는 그거잖아요. 양질의 컨텐츠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의 열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점점 AI가 만든 콘텐츠가 많아지니까 기존의 서비스들이 노출이 덜 되고 AI 서비스가 노출이 많이 되고 지금 저희 스텝 중에서도 한 분이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구글 검색 아니고 AI 검색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게 예전보다 양질의 콘텐츠 찾는 게 더 어려워졌다. 구글 검색 결과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미디어가 나타날 때는 반드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오는데 소셜미디어가 등장했을 때는 어어하다 지나버렸어요. 당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같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이 써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정치가 다 양극화되고 파퓰리스트들이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고 유튜브에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과 일관된 성격과 아무 관계없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갖게 되고 사이비 교주가 득세하게 되고 너무 늦게 깨닫게 된 거죠. 저는 인류가 퇴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AI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서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이컵을 그리면서 안 좋아질 거잖아요. 거기다 증폭기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AI 검색이 나왔다. AI 검색 써보면 괜찮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기존 검색은 조금씩 지금 여기 쓰레기 데이터가 쌓인다. 이게 두 개가 동시에 가다 보면 근데 문제는 AI 검색도 전혀 자유롭지 않아요. AI 검색도 원본 사이트가 있어야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본 사이트가 퇴화하고 있으면 결국은 자기가 쏜 총으로 자기 발등을 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냐? 별다른 대책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안 보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지금 오픈 AI 같은 경우에 양질의 컨텐츠를 가진 회사들하고 저작권 계약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대 미디어들하고 속속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백만 달러, 몇천만 달러를 주고. 그게 해결책이냐? 그건 미봉책이죠. 그러니까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둘러서 글로벌하게 모여서 대응책을 논의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이전에 어떤 미디어보다도 이게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로 대변되는 포털 뉴스 스탠드 덕분에 뭐 뉴스를 좀 쉽게 저희가 볼 수는 있습니다만 또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잖아요. 그게 인류가 소셜미디어에 대응하지 못했다의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에서 볼 수 있을 텐데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그 나라의 모든 언론의 유통권을 개인 사기업에 맡긴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퇴화가 이미 일어났어요. 그 유통 채널에서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따라 모든 컨텐츠의 편집 방향이 좌우되고 있잖아요. 그 덕분에 일어난 언론의 퇴화가 얼마나 끔찍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몰라요. 사회 자체가 되게 저질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 하나를 보면 그 밑에 헐벗은 여자들 사진과 가십과 과장된 제목과 그런 걸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천박해진 비용을 한국 사회 전체가 내고 있는 건데 그게 다 합쳐봐야 1,000억, 2,000억이니까 세금으로 주고 말지 그 대가를 이렇게 온 국민이 24시간 내고 있어야 되느냐. 그게 너무 한심한 거죠. 그게 이제 AI 검색 쪽으로 가면은 더 심화될 수 있다. 답이 없는 것 같아서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녹서포럼 의장님이 활약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또 답을 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업 입장에서도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그렇고 아마 요새 강의에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 타이틀이 AI는 OS화 되고 있다. 이 한 줌의 AI를 이끌어가는 회사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회사가 딱히 보이지 않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다른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한 줌의 회사랑 손을 잡아서 이 밑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이 한 줌의 회사에 싸워보든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내년에 어떤 지금 선택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 OS화 되는 AI 시장에서. 여기도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제 이 거대 AI 모델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챗GPT가 나온 지가 1년 10개월 정도 됐잖아요. 우리가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면 1년 10개월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뛰어난 AI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원을 제대로 모으고 전략을 제대로 수입한다면 제끼지는 못하더라도 어지간히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전략이 없을 뿐더러
뒤로 가고 있습니다.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때거든요. 3년 전, 4년 전하고 다른 때라고요. 그때 이 분야 예산을 10% 깎는 것과 지금 이 분야 예산을 10% 깎는 것은 완전히 다른. 근데 지금 13% 깎아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허리를 분질러 버린 것 비슷해요. 너무 한심한 일이에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그때 H100을 35만 장 사겠다고 그랬잖아요. 한국에 몇 대 있는지 아세요? 네이버하고 LG가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H100이 아니고 A100을 갖고 있습니다. A100이 네이버가 다 가지고 있는 게 다 합쳐서 2,000 몇백 장이고 LG가 AI 연구소가 2,000 몇백 장, 그룹 전체로 한 3,000 몇백 장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A100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전체 A100을 탈탈 털어도 페이스북이라는 개인 회사의 GPU에 붙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H100을 5만 장, 10만 장을 못 살 정도로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지표에 따라 다르지만 큰 나라란 말이죠. 미국 예를 들어드리면 미국이 26억 달러를 쓰기로 했는데 4 GPU 노드에서 4,800만에서 6,000만 시간의 컴퓨팅 용량을 초기에 구축하겠다. 이게 뭐냐면 5만 명의 연구자가 각각 1,000시간씩 쓸 수 있거나 혹은 절반인 2만 5천 명의 연구자가 1,000시간씩 쓰고 나머지는 40개 팀이 챗 GPT급의 연구를 할 수 있는 용량이에요. 이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정부 돈으로.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되면 1억 4천만에서 1억 8천만 시간의 컴퓨팅 용량을 주겠다. 이게 뭐냐면 15만 명의 연구자가 1,000시간씩 돌릴 수 있게 해주거나 혹은 7만 5천 명의 연구자가 1,000시간씩 마음대로 돌리고 120개의 챗 GPT를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건 뭐냐면 전교 수석하는 애가 밤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꼴찌한 애가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낮잠을 자고 술 먹고 당구 치고 하는 꼴인 거예요. 왜 우리같이 돈 많은 나라가 H100도 아니고 A100을 뭐 2,000대 갖고 있어요, 3,000대 갖고 있어요, 그래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5만 대, 10만 대를 살 수 있어요. 세금으로 사도 돼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지 않습니까? 얘가 지금 40개의 챗GPT를 만들 수 있는 용량을,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120개의 챗GPT를 만들 수 있는 용량을 제공하겠다. 1,000시간씩 몇만 명이 쓸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천문 연구라고 치면은 미국은 저 심연까지 볼 수 있는 엄청난 망원경이 있는 이 천문대 같은 거를 한 120개 정도 만들어서 마음대로 연구해라고 제공을 해주는데 우리는 지금 요 정도 망원경 한 하나 정도 지금 우리가 그 슈퍼컴퓨터 예산을 왕창 깎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슈퍼컴퓨팅 하는데 돈이 이만큼 필요하잖아요. 슈퍼컴퓨터 예산을 30%를 깎으면 작은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슈퍼컴퓨터를 부르지 않거든. 그리고 기껏 이걸 줬어요. 그럼 만들 수 있냐? 못 돌립니다. 전기값을 안 주면 못 돌려요. 근데 운영비를 깎았잖아요. 그러면 구축은 하는데 돌릴 수는 없어요. 얘가 전기 얼마나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 슈퍼컴퓨터는 돈을 100을 주든지 안 주든지지 70%를 주면 그건 슈퍼컴퓨터가 아닌 거고, 두 번째로는 구축비는 주는데 운영비를 안 주면 만들어놔도 못 돌립니다.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훌륭한 AI 과학자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고품질 학습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AI 모델이라고 해도 이쪽에는 10,000개의 학습 데이터를 주고 이쪽에 5,000개 학습 데이터 좀 장르이 얘가 높겠죠. 근데 이쪽에 5,000개 학습 데이터가 굉장히 고품질이야. 그럼 얘가 더 뛰어날 수 있어요. 중복을 제거하고 비논리적인 거 제거하고 아주 고품질의 그러니까 책과 같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몇 달 전에 내놓은 논문의 이름이 Textbook is all you need예요. 모델 사이즈를 훨씬 작게 했지만 책과 같은 고품질 학습 데이터를 집어넣었더니 커다란 애보다 훨씬 똑똑하던데를 밝힌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고품질 학습 데이터를 너희들이 구축을 해라. 그 비용을 세금으로 다 해주겠다. 그 대신에 이것은 공개해야 한다. 모든 연구자들과 스타트업들, 벤처들 다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 전체 단위로 붙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AI를 어떻게 쓸 거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어요. AI 그러면 다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업에서 쓰는 거는 머신러닝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AI가 어떤 일을 하냐라고 물었을 때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면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을 한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제 책에도 여러 번 인용했지만 포스코예요. 포스코가 쇠가 만들어질 때 패턴이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철광을 썼냐, 어떤 철광산에서 나온 쇠를 갖고 왔냐, 어떤 탄광에서 나온 코커스를 썼냐, 그날 풍향이 어떠냐, 풍속이 어떠냐, 습도가 어떠냐, 온도가 어떠냐에 따라 나오는 쇳물의 양과 질이 다 틀려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인풋 아웃풋에 연관관계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철광을 쓸 때는 코커스의 투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온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게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파악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AI는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니까 이 모든 변수들 간의 관계를 해석해낼 수 있다고. 그래서 포스코가 AI를 적용해서 어떻게 되냐. 1g의 추가 원료도 투입하지 않고 하루에 240톤의 쇳물을 더 생산해요.
그게 2,500억의 순이익을 내요. 그러니까 2,500억의 순이익 그러면 작아 보이겠지만 영업이익률 5%면 매출 5조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효율성이라는 되게 단순한 단어로 치부하지만 그게 효율화를 시켜서 엄청난 영업이익을 갖고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광주의 인공지능 융합 집적단지 GPU 모아놓은 GPU 팜을 해놓고 국내 벤처기업들, 스타트업들한테 쓸 수 있게 해주는 거기가 한국에서 H백 제일 많이 가진 곳이에요. 1,000대 가까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터플로우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카메라 딱 한 대로 돼지의 체중을 맞추는데 몇백 그램밖에 오차가 나지 않아요. 돼지 체중 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무게 재는 기계로 돼지를 몰아넣어야 되는데 돼지가 날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포기하고 뭐 그러기도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도 패턴을 찾아내서 가능한 거예요. 돼지 모양과 체중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육장 위에 카메라가 한 대 있어서 실시간으로 계속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냐면 적정 체중에 도착하면 그 순간 상품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체중에 도착했는데 사료를 계속 먹이면 그만큼 손해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약간 좀 발육이 더딘 애들을 찾아낼 수가 있고 사료값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애를 빨리 찾아낼 수 있어. 원인을 파악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카메라 한 대로 그냥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용이 줄어들겠어요. 그래서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이런 식의 머신러닝을 잘 쓰는 게 기업들이 AI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일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 AI를 어떻게 써야 되지라는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잠재된 패턴이 있는 분야가 어디야?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용광로 같은 경우에 여기에 패턴이 있을 거야. 철광의 품질과 종류, 코커스의 품질과 종류, 온도, 습도, 끓인 온도 그런 것을 설명은 할 수 없지만 AI가 패턴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몇 년치 데이터를 다 학습을 했더니 이런 패턴이 있네요. 그건 걔가 잘하는 일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네가 알아서 조절해봐 하니까 하루에 240톤이 더 나오네. 그리고 돼지 몸무게랑 모양과 그걸 계속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AI가 여기 이런 패턴이 있네? 설명은 못해요. 그렇지만 어떤 패턴인지는 쉽게 찾아내는 거죠. 그 몇백 그램 차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회사에 AI를 어떻게 적용하지라고 할 때는 우리 회사에 잠재된 패턴이 있는지 뭐가 있지?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야는 AI가 무조건 잘할 수 있는 분야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AI 작업이 100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80시간이 데이터 정제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지루한 일이죠. 그래서 대부분이 여기서 자빠져요. 우리 회사에 데이터가 많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데이터 없어요. 포스코로 돌아가 봅시다. 과연 포스코가 철광의 종류와 코커스의 종류와 그날의 실시간 온도, 습도, 풍향, 풍속과 용광로 온도 변화를 다 체크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AI를 적용하고자 했을 때부터 데이터를 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데이터를 쌓은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데이터를 다 쌓았다 해도 그걸 실제로 나온 철광의 양과 품질하고 매치를 시켜야 돼요. 이런 인풋에서 이런 아웃풋이 나왔다가 다 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걸 했을 리가 없잖아. 데이터를 대부분의 경우에 새로 쌓거나 혹은 있는 데이터를 다 정제를 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AI를 적용한다는 게 굉장히 고상하고 품위 있고 우아한 일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지루한 단순 반복 작업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겨내면 포스코처럼 인터플로우처럼 아주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있죠. 여태까지 많이 여쭤봤었는데 오늘 답변이 제일 명쾌했던 게 우리 회사가 하는 일 중에서 잠재된 패턴이 있을 만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는 조금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